안녕하십니까. 한국린경영연구원장 현영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여섯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굉장히 엄청난 질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자동차의 승리자가 과연 언제 결정되는가? 그 다음에 미래차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왜 승리할 것인가? 라는 거를 살펴보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 한 다섯 번쯤 하면서 대충 윤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메이커가 과연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승리를 해서 주도자가 될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되느냐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떤 그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대충 그럴 때까지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떤 대응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이 지금 한 4천조쯤 되는데 2040년 되면 한 8천조가 된다. 물론 2050년 되면 일경 2천조로 아주 막강한 그런 어떤 매출액을 갖는 거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라고 한번 다시 상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전기차가 어떤 전적인 판매를 하게 될 건가?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차는 언제 판매를 중단할 건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2015년 파리 협상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는 그런 목표였어요. 근데 참고로 보면 이게 그 최근에 그 공학 한리문에서 정책 세미나에 나왔던 그런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CO2를 많이 발생하는 게 물론 중국, 그다음에 미국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인도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적지 않게 CO2를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논리적으로 자동차의 그 수명이 한 15년 되니까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35년 이거 너무 좀 빠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미루든지 뭐 다른 방법 없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2015년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예측한 거에 의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2035년 이게 미스프린트 2055년 잘못됐는데요.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는 없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가 결과적으로 2035년에 이런 식의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인데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최근으로 업데이트한 거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2035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2035년에는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uel cell vehicle,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035년에 내연기관은 종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CO2의 문제라든지 성능, 그 다음에 전기차의 가격, 연료, 무슨 수소차도 포함하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인 그런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가지 참고할 거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2024년 올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2024년 돼봤자 이 전기 자동차는 한 30%밖에 안 될 거고 나머지는 연료전지 또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e-fuel, 합성 연료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연기관을 많이 활용되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서 도요타는 천천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 얘기가 맞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살펴봐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로 정치, 경제, 기술이 어떤 어, 내연기관차의 종말 또는 전기 미래자동차의 어떤 그 주도자를 결정하는 시기를 결정할 거고 그 시기에 따라서 전략을 각각 다르게 해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도요타의 사례를 짚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전기 차만하면서 자율주행을 높여가는 거라면 거꾸로 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그 카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연료 연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겠다든지 그다음에 IRA 법안 같은 것들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탈퇴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원유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겠다. 미국식의 발상이에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얘기했던 활성화 정책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연이나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를 강화하도록 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때보다도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많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수요도 바이든이 예측했을 때보다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터리의 생산량이 과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내연기관 업체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2035년 전후까지 주도자가 결정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만 되겠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도요타 때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세계에 15억 대가 굴러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었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이 내연기관 엔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 건가? 그러니까 휘발유 대신에 이 퓨얼이라는 어떤 재생 합성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서 CO2 발생을 지금 전기차보다도 낮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하면 될 게 아니냐. 어차피 CO2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라고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같은 걸 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CO2를 줄이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니라 수소를 직접 엔진에서 그 가솔린처럼 그 사용해가지고 내연기관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이제 수소 엔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내연기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레이, 블루, 그린 이런 게 있는데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 거가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가지고 이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니까 CO2 발생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써가지고 수소를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CO2 발생이 전혀 없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세미나에서 정영일 박사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미국의 에, 골드 수소라고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미국의 땅 밑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이걸 퍼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소를 쓴다고 한다면 지금 위에 있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소 엔진이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옛날에 그 와해 기술과 전속 기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냉장고가 나오면 초기의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한참 있다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럼 얼음 공장에서 돈을 벌던 애들은 처음에 냉장고를 비웃다가 이게 냉장고가 성능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얼음 공장들도 연구를 열심히 해요. 뭘 해요? 냉장고를 만들어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얼음을 몇 도로 자르면 크기를 얼마로 자르면 배달하는데 얼음이 좋은가? 뭐 이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2세대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엉뚱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얼음 공장의 성능을 조금 높이기는 하지만 냉장고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 몇 년이 지나면 대개 한 20년, 25년 얘기하는데요. 옛날 거로 완전 대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스등 회사 같은 거에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에디슨이 그 백열전등을 발명하니까 가스등 회사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 가스등의 수명을 5배로 연장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가스등을 가지고 뭐예요? 백열전등하고 경쟁하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백열전등이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 5배로 연장된 가스등도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대체가 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내연기관의 efuel이라든지 바이오연료라든지 수소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전기나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지금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연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연기관을 어떻게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efuel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연료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내연기관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게トヨ타 같은 데서 이게 열심히 하는 거고 수소 엔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독일 같은 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기존 전속 기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장을 획책하는 거가 과연 지금 전기 자동차하고 경쟁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책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자동차가 앞으로 자동차의 대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뭐 트럼프가 어떤 이거를 좀 연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계시키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한번 다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른 얘기는요. 코닥이 망했죠. 130년 필름 가지고 살다가 망했는데요. 왜 망했냐면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죠. 그럼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앨범을 어떻게 잘 만들 건가. 기왕에 그 인화질을 써가지고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앨범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자.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무슨 뭐 디지털 카메라를 이길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얼마나 크기로 자르는 게 효율적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가스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2세대 연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연구.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울긴 열심히 우는데 남의 집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울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번에 뭐를 말씀드렸죠? 제4세대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어떤 그 미래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발상의 4세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퓨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2세대 연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라는 거는 앞으로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건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프로세스하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형광펜을 좀 쓰도록 하죠.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결과적으로 후즈모더가 얘기한 것처럼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로세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있다가 이게 프로세스하고 프로덕트가 늘어난다라는 걸 가지고 롱 테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앞으로의 혁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걸로 해야만 되느냐라는 거를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늘어나는 거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기가 팩토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혁신 폭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게 지나면 여기서는 못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도 줄어들 거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혁신 폭발 시기, 혁신 감소 시기로 어떤 미래 자동차의 패턴이 변모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이런 어떤 혁신 폭발 시기에 누가 어떤 미래 자동차에서 승리자가 될 건가, 주도자가 될 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페티션에서 프로세스에서 프로덕트에서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그 혁신을 훨씬 더 많이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 혁신 폭발 경쟁의 역량이 어떻게 될 건가를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내연기관 업체는 엔진 리가시라는 게 엔진이 발목 잡는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이퓨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소 엔진 같은 거에 연구를 하면서 뭐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게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부품업체를 살리는 길이죠. 그 다음에 딜러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리가시가 훨씬 더 많은 반면에 신성업체들은 스타트업들은 결과적으로 기본 성능이나 초기 품질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어차피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그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에서 리가시 업체라고 얘기하는 어떤 내연기관 전통적인 업체들이 성공하는 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르신권에서 보면 이게 2022년 자료인데요. 그 70년대부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업체의 매출액이 거의 정체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익이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테슬라 같은 데 같은 경우에 이 신생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기존 업체들을 거의 맞먹을 만큼 굉장히 커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누가 리더가 될 건가를 보이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가 뉴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든지 폭스바겐이 어떤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샤오뽕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기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거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살아나는 거에 경쟁 강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 전통적인 연관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지금 얘기했던 그 샤오퐁이나 니오라든지 동풍 같은 중국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적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뉴 스타트업이 이런 어떤 적자 이념에서 어떻게 헤어나서 돈을 벌면서 전기차를 계속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고, 니콜라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유입해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리비안의 어떤 그 앞으로의 앞날 조금 더 어떤 바뀌어주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살아남을 건가라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 1908년에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253개 있었는데요. 29년에 이 대공황 때죠. 44개로 줄었다가 200개 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0년대는 빅3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이때 2020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한 메이커 수가 대개 한 20개 정도 된다. 물론 이제 미국 업체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뭐 유럽 업체도 되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 중국의 내연기관 업체가 1988년에 115개였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건 내연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 초에 중국이 8대 기업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3대 3중 2미 정책이라는 썼는데 대형차를 만드는 세계회사 제일기차나 동풍, 샹하이 그다음에 중형차를 만드는 광저우, 텐진, 베이징 이런 거 그다음에 소형차 아니면 마이크로 차를 만드는 하이빛항공이나 창항공만을 살리고 다른 데는 좀 통합하겠다. 그런 정책을 많이 썼죠. 그때 한국도 여기에 좀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참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자동차가 막판에 그 북경자동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북경에 진출하는 그런 행운을 얻었는데요. 90년대 초에 이게 한국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자동차 수가 굉장히 많다가 이게 통합되거나 아니면 망해서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근데 중국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전기차 업체가 2019년에 500개, 어떤 데는 400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2023년에 120개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도 뭐 왕창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통폐합이 일어나면서 어떤 주도자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주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에서 애플, 중국의 업체들, 삼성전자가 살아났듯이 스마트카에서도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업체들 몇 개 업체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BYD, 니오, 샤오퐁, 지리 같은 경우가 어떤 주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주도자가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승리하는가라는 거는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어떤 미래차에서 주도자가 될 거라는 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테슬라와 난 테슬라라고 얘기했던 김준성 연구원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인공 칩이라든지 AI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거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테슬라가 무슨 앨런 머스크가 무슨 미국의 무슨 국가 효율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리더를 맡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는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찬스를 더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아까 중국의 어떤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살아났다면 중국의 스마트카 업체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어떤 이런 국가 경쟁력, 국가 산업 경쟁력의 네 개 요소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런 요소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카이스트의 김영백 교수께서 이거 관련된 어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논문을 썼는데 거기 보면 중국 정부의 어떤 노력이라는 거가 정책이나 아니면 리더나 아니면 정책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돈과 시장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노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국은 전기차 산업, 이거는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 산업에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한 24년쯤 되나요? 이때 2,309억 달러, 우리도 보면 한 300조, 300조. 어떤 자료에는 한 35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거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투자를 중국 정부가 미래차 산업에 쏟아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구체적인데 배터리의 산업 촉진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어떤 그 정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전 세계 배터리 생산 회사의 탑10에 중국 회사들이 CATL이나 BYD가 갖고 있고요. 우리 LG가 3등이네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은 계속 정대될 것이다. 물론 이제 배터리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많이 생산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경쟁 강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중국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업체들이 지금 리더가 됐듯이 어떻게 쌓아서 리더가 됐는지 모르게 돼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어떤 중국의 미래 자동차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아까 얘기했던 니오, 샤오퐁, 그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컨버트 했던 그런 거는 BYD나 그다음에 샹하이, 그다음에 지리가 요즘에 지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부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포텐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리더 그룹이 형성될 거다. 스마트폰 마냥.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스마트카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고태봉 하증권 투자증권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할 텐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존의 피처폰 회사 중에서 생존해가지고 어떤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된 회사는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에서 스마트카로 이전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OEM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량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를 도했죠. 이게 지금 이제
내연기관에서 결과적으로는 미래자동차를 더하는 현대 기아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KT는 기술 문제를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레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아자동차가 어떤 특정 회사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을 한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전용 배터리 전기차의 정용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토요타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좋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계속 광대하게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봤더니 중국의 장성기차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 제휴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GM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이모라든지 이런 데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타하고도 수소 연료 자동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그냥 노력이 어떤 미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역량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 봤더니 무슨 저기 현대자동차 CEO를 스페인 사람 외국인으로 영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미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전기차의 제조 역량에 있어서도 현대가 상당히 많은 어떤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활용 가능성이 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 업체들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 하이브리드니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독일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낭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는 이런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에서도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유연하게 트럼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태적 상황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뱀이 악어를 잡아먹다가 요건이 터진 얘기를 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하고 스타트업하고 IT 업체들의 미래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아주 코피 터지는 동태적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조금 대체가 더 늦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차 산업에서의 리더가 되는 어떤 가장 크리티컬한 결정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한국이 잘하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민첩하고 빠른 놈이 이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항한림원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의 미래자동차 담당 중역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막강한데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자세한 대답은 안 하는데 중국보다 더 빨리 더 잘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뻔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김인수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 교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Fear K,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는 flexible, 유연성 있고 신바람 나면서 agile, 잽싸게 반응하면서 뭐를 지식을 기반으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바람 나고 그 다음에 잽싸게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한국이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미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와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서 Fear K라는 거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가장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이 미래자동차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누가 미래차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주도자가 될 것인가, 리더 그룹이 되겠죠.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건 아니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거를 요구할 수 없고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좀 단순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포텐셜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갖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유튜브라든지 밴드라든지 메시지. 주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이 꽤 많아졌는데, 거기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그 강의에 그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강의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면 아마 10월 말쯤 돼가지고 별도의 Q&A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줌 미팅을 한번 가질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번 남았는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하는 거죠. 한국자동차 산업의 도전이 뭐냐, 챌린지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레스폰스 하기 전에 한국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도전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레스폰스 해만 된다라는 걸로 세 번의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이걸 이제 종합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